지금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었던 한 여고생의 충격적인 발언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일본 정부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지진보다 더 큰 위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이 여고생의 어떠한 충격적인 발언 때문에 일본의 위기가 온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쿠라 유리입니다. 저는 도쿄의 명문고 히로우 학원에 재학 중이고 18살입니다. 저희 가족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면 아버지는 출장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제 아버지 이와사키 카즈히로는 여러 나라와 거래하는 무역회사의 높은 직급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사쿠라야. 아버지는 저를 향해 젓가락을 가리키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한국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절대 강해질 수 없었다는 걸 명심해라. 저는 항상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말씀에 동의했어요. 왜 안 그랬겠어요? 그분은 제 아버지였고 아버지들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도쿄에 있는 우리 집은 크고 아름다웠고 벽에는 가족여행 사진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한국 사진은 하나도 없었죠. 아버지는 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거든요. 도쿄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 하나인 제 학교에서는 많은 여학생들이 한국 음악과 TV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것을 한류라고 부르고 있었죠. 저는 관심 없는 척했어요. 가끔은 일본 음악이 훨씬 좋아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사실 한국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러워하길 바라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을 반복할 때마다 중요한 가족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가끔 아버지가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인지 궁금했어요. 저를 호기심 갖게 하는 작은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유키코가 작은 나무 상자에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사진들을 보고 계실 때처럼요. 제가 방에 들어갈 때마다 어머니는 재빨리 상자를 닫고 저에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죠. 그 사진들 뭐예요, 엄마?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오래된 추억일 뿐이야, 유리야. 어머니는 상자를 치우며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아니야. 어머니가 모든 걸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설명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제 편안한 생활은 선생님이 수학여행을 발표한 날 완전히 바뀌었어요. 타나카 선생님이 칠판에 목적지를 적자 모두가 조용해졌죠. 대한민국 서울. 반 친구들은 흥분된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 촬영지에 갈 수 있어. 진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어쩌면 K-팝 스타들을 볼 수도 있을 거야. 저는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무시하라고 가르치셨던 나라를 어떻게 방문할 수 있을까요? 이 소식을 들려드리면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요? 그날 밤 저는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행 얘기를 꺼낼 용기를 찾으면서 밥을 접시에서 이리저리 밀고 있었죠. 무슨 일 있니? 어머니가 제 침묵을 눈치채고 물어보셨어요. 이번 수학여행이. 저는 거의 속삭이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으로 가요. 아버지의 젓가락이 입으로 가는 중간에 멈췄어요. 무거운 침묵이 느껴지고 있었죠. 가지 않아도 돼. 아버지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생님과 얘기할게. 하지만 제가 동의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유리는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곳을 보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날 밤 늦게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침대에 앉으시더니 작은 하얀 봉투를 건네주셨죠. 서울에 가면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주소를 방문해봐. 내가 직접 봐야 할 것이 있어. 어머니는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떠나셨고 저는 읽을 수 없는 언어로 쓰인 주소가 적힌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행 전날 밤 가방을 싸면서 저는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아버지가 묘사한 것처럼 후진적인 곳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곳일까요?
이 여행이 한국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까지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죠. 아버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꾸 오래된 건물을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눈앞에는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높은 유리 천장이 있는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새 것처럼 보이고 있었죠. 에어스타라는 로봇이 우리 그룹에게 다가와 완벽한 일본어로 인사하며 길 안내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몇몇 반 친구들은 킥킥 웃으며 로봇과 사진을 찍고 있었죠. 저는 뒤로 물러서서 제가 보고 있는 것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이건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과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인상적이지 않니? 옆에 있던 친구 마이코가 속삭였어요. 그녀는 여기 온 것이 신나 보였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 제 놀라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기차는 깨끗하고 빨랐으며 디지털 화면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승객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은 도쿄 사람들처럼 세련된 옷을 입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주장하셨던 것처럼 후진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기차 창문을 통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솟아오른 높은 건물들이 보였어요. 다채로운 간판과 광고들이 많은 건물들을 뒤덮고 있었죠. 서울은 분주하고 활기차 보였으며 움직임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방문지는 경복궁이었어요. 거대한 입구문을 지나가면서 저는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죠. 궁궐 건물들은 나무 기둥에 색색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하늘을 향해 뾰족하게 올라간 아름다운 곡선 지붕이 있었어요. 가이드는 이 궁궐이 1395년 조선 왕조의 왕들을 위해 지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관찰만 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궁궐의 아름다움이 저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었죠. 저는 그룹에서 벗어나 건물들에 그려진 세밀한 그림들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이드가 1895년 일본 관리들에 의해 한국의 왕비가 살해된 을미사변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제 등줄기로 차가운 느낌이 흘렀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우리 일본인 가이드의 슬픈 표정을 보고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실제 역사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은 배웠던 것과 맞지 않는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었죠. 어머니가 주신 봉투가 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내일은 이 신비로운 주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봉투에 쓰여진 이상한 한국어 글자들을 만지작거리며 어머니가 제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비밀이 무엇일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잠이 들면서 저는 중요한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항상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안전한 세계에서 질문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소로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선 거였죠. 호텔 창문에서 서울의 불빛이 밤에 반짝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시는 아름다웠고 아버지가 묘사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내일은 더 많은 놀라움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반 친구들이 아직 자고 있는 동안 저는 조용히 옷을 입고 호텔방을 빠져나왔죠. 어머니의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휴대폰에는 번역 앱을 준비해 두었어요. 긴장도 되고 있었지만 그 주소를 꼭 찾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깨끗하고 이용하기 쉬웠어요. 표지판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가 써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죠. 휴대폰 지도를 따라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 동네는 서울의 다른 지역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들과는 아주 다르게 보였어요. 여기에는 한옥이라 불리는 전통 한국 가옥들이 작은 언덕을 오르내리는 좁은 거리를 따라 있었어요. 이 집들은 아름다운 곡선 지붕과 나무로 된 문을 갖고 있었죠. 몇몇 집들은 돌 조각상과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식물이 있는 작은 정원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옛 스타일의 집에서 살면서 현대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한 집에서는 정장 차림의 여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또 다른 집에서는 배낭을 맨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곳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맞는 집을 찾았어요. 작은 정원과 나무 대문이 있는 아름다운 한옥이었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목구멍까지 느껴지고 있었어요.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회색 머리와 친절한 눈을 가진 연세 드신 여성이 서 계셨죠. 그녀의 얼굴에서 무언가 이상하게 익숙한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나이든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그분은 저에게 미소 지으며 완벽한 일본어로 말씀하셨어요. 아, 드디어. 내 손녀를 마침내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손녀라고요? 저는 움직이거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여성은 저를 안으로 초대하시고 자신을 사토 노리코라고 소개하셨어요. 그분은 저를 낮은 탁자 주변에 전통방석이 깔린 작은 거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방 안에는 허브와 차 냄새가 나고 있었죠. 뜨거운 녹차를 마시며 노리코 할머니는 저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것처럼 어머니는 완전한 일본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반은 한국인이었죠. 노리코는 제 할머니였어요. 일본 외교관과 결혼하기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던 전직 교사셨죠. 어머니는 가족의 압력과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국인 혈통을 숨겨왔던 거예요. 너희 어머니는 널 보호하고 싶었단다. 할머니가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시며 설명했어요. 그중 한 장에서 저는 서울에서 대학생이었던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언젠가 네가 네 유산의 양쪽 모두를 발견하길 바랬단다. 저는 사진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제 피의 절반, 제 자신의 절반이 한국에서 왔다니 아버지가 저에게 무시하라고 가르쳤던 바로 그 나라에서요. 어떻게 이것이 사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 어머니의 눈과 미소가 보였어요. 심지어 제 얼굴의 일부도 보였죠. 할머니 댁을 떠나면서 저는 이 새로운 정보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어디로 걷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울퉁불퉁한 길에 걸려 넘어질 뻔했죠. 심하게 넘어질 뻔했는데 누군가가 제때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조심하세요. 한 젊은 남성이 일본어로 말했어요. 그는 제가 제대로 서도록 도와주었죠. 그는 자신을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대학생 이대훈이라고 소개했어요. 어떻게 일본어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학업에서 일본 한국 문화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대훈 씨는 제가 혼란스러워 보인다는 것을 눈치채고 근처 카페로 안내해주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카페에서 우리는 문화교류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그의 친구 나가이 토모히로를 만났어요. 그들은 일본과 한국이 공유하는 음악, 예술,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나라들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한 그들의 친근한 대화는 아버지가 항상 강조했던 분열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날 밤 학교 단체와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몇몇 반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놀리는 걸 들었어요.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말했죠. 이 김치 사실 정말 맛있어. 제가 말했어요. 한국에는 수천 년의 요리 전통이 있다는 거 알아? 모두가 제가 한국의 무언가를 옹호하는 것을 듣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친구 마이코가 눈썹을 치켜 올렸죠. 오늘 넌 뭔가 달라 보여.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아직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이제 다르게 보고 있어 라고만 말할 수 있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제 여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할머니, 세이타, 토모히로라는 동맹을 찾았고 그들은 저에게 두 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또한 적과 마주하고 있었죠. 사람이 아니라 제 안에 깊이 박힌 편견과 아버지가 내내 틀렸다는 어려운 진실이었어요. 가장 힘든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 새로운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 사흘 동안 저는 두 가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낮에는 반 친구들과 함께 관광을 다녔죠. 하지만 자유시간이 생길 때마다 몰래 빠져나가 노리코 할머니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방문할 때마다 가족 역사와 일본과 한국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어느 오후 우리 반은 문화 교류를 위해 한국의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저희는 강당에 앉아 한국 학생들이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전통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그들은 북소리와 피리 소리에 맞춰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몇몇 반 친구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수근거리며 킥킥 웃고 있었어요. 저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불과 며칠 전에는 저도 똑같이 했을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공연이 끝나자 모두가 정중하게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나서 공연자들에게 깊이 인사를 했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몇 마디 한국어로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놀라고 기뻐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일본인 반 친구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늦게 토모히로는 저를 일본-한국 관계에 관한 작은 미술 전시회에 초대했어요. 전시장은 하얀 벽과 부드러운 조명이 있는 조용하고 시원한 곳이었죠. 한 전시물에는 전쟁과 정치로 인해 이별한 가족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 사는 아들이 나오는 TV 화면을 만지고 있는 노인 여성의 사진이 있었죠. 그들은 서로를 볼 수는 있지만 껴안거나 만질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예술은 정치 뒤에 숨은 인간적인 이야기를 볼 수 있게 해줘, 토모히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제 휴대폰에서 아버지의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여행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셨죠? 제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틀렸다고요? 그의 아내인 제 어머니가 아버지의 편견 때문에 한국인 혈통을 숨겨왔다고요? 제가 실제로 반은 한국인이라고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은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 문제는 문자 메시지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든 순간은 다음날 한국-일본 사이의 갈등에 의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관을 방문했을 때 찾아왔어요. 박물관에는 역사의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진이 있었어요.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의 증언이 있었죠. 그 조용한 공간에 서서 실제로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침내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대 그들이라는 구분은 없었어요. 큰 역사적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만 있었죠. 모두가 존중과 이해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갑자기 어깨에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저는 증오와 오해로 낭비된 모든 세월에 울었어요. 자신의 일부를 숨겨야 했던 어머니를 위해 울었어요. 자신의 눈으로 보는 대신 들은 대로 맹목적으로 믿었던 제 자신을 위해 울었어요. 세이타가 나타나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세이타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티슈를 건네주었죠. 그의 조용한 지지가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워. 제가 진정된 후에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야. 그 깊은 슬픔의 순간에 저는 명확함을 찾았어요. 저는 과거를 바꿀 수 없었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수세기에 걸친 복잡한 역사를 되돌릴 수도 없었죠. 하지만 저 자신을 바꿀 수는 있었어요. 저는 제1부인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벽이 아닌 다리가 되기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일어서서 눈물을 닦고 다시 햇빛 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거짓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더 무거웠던 거예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노리코 할머니를 초대해 토모히로와 세이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우리는 한식과 일식을 같이 제공하는 식당에 앉아 있었죠. 테이블에는 김치, 비빔밥, 템푸라, 스시 등 다채로운 요리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이렇게 다른 음식들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모습이 마치 저의 다양한 정체성처럼 어쩐지 적절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내일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니?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걱정스러워 보였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깨를 펴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소리내어 하고 나니 더 강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용기가 더 커졌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할머니를 꼭 안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는 제 손에 작은 선물을 쥐어주셨는데 벚꽃과 무궁화가 함께 그려진 아름다운 부채였어요. 기억하렴 넌 두 아름다운 세계를 잇는 달이란다 할머니가 속삭이셨어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마이코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여행 내내 제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넌 변했어 그녀가 간단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말했어요. 할머니에 대해, 제 한국인 혈통에 대해,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었는지에 대해요. 저는 그녀가 충격을 받거나 저에게서 멀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 며칠간 더 생기 있어 보였구나. 너는 너 자신의 잃어버린 부분을 찾았네. 도쿄에 착륙했을 때 저는 마치 익숙한 장소로 돌아온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도시는 똑같아 보였지만 제 눈은 이제 그것을 다르게 보고 있었죠. 집에서 저는 부모님께 특별한 가족 저녁 식사를 갖자고 부탁드렸어요. 식탁을 차리면서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 여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될 거였죠. 우리가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노리코 할머니, 경복궁에서의 제 모습, 일본-한국 관계에 관한 예술 전시의 사진들이요.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 느낀 모든 것, 그리고 이제 제 자신에 대해 이해하게 된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읽을 수 없는 표정을 하신 채로 침묵 속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말을 마쳤을 때 저는 아버지의 분노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대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어요. 내 어머니의 혈통에 대해 나는 줄곧 알고 있었단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치고 슬프게 들렸어요. 내 아버지는 한국과의 전쟁에서 형제를 잃으셨어. 그 고통이 내가 놓지 못했던 분노로 변했던 거야. 아빠는 이렇게 하는 게 너 자신의 그런 부분으로부터 너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단다. 어머니가 테이블 건너편에서 우리 둘의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한국을 방문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부드럽게 제안하셨어요. 내 어머니를 만나고 이 오래된 상처들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제 유산의 양쪽 모두를 받아들였어요. 매일 아침 저는 한국어 글자 쓰기를 연습하고 있었죠. 학교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 배우는 문화교류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일부 반 친구들은 제 한국인 배경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를 피했지만 마이코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은 호기심을 갖고 저와 함께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 다음해 여름 저희 부모님과 저는 함께 한국을 방문했어요. 아버지가 할머니께 정중히 인사하고 오랫동안 가족을 떨어뜨려 놓은 것에 대해 사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서울타워 전망대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온전함을 느꼈어요. 그 여정은 저를 영원히 변화시켰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편견으로 가득 찬 소녀로 일본을 떠났었죠. 그리고 벽 대신 다리를 만들기로 결심한 젊은 여성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저는 이 중요한 교훈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배운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맹목적인 수용보다 더 큰 지혜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서울 위로 태양이 지면서 국경을 모르는 색깔들로 하늘을 물들이고 있을 때 저는 앞으로 만들어질 모든 연결고리들과 그 이어지는 이야기 속 제자리를 생각하며 미소 짓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일본인 여고생의 어머니께서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비밀로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정체성에 혼란이 왔지만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갈등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였으나 이제는 많은 것을 깨닫고 양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딸 아이에게 스스로가 한국인이었다는 걸 비밀로 한 어머니 그 비밀을 유지하다 못해 한국을 무시하라고 교육까지 시켜온 아버지의 깨달음까지 정말 안타까웠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리고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